대통령이 엊그제 이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제 눈길이 이제 끌렸던 부분은 이 실시간 시청자들한테서 이 SNS로 질문을 받아서 질문을 가장 많은 사람이 한 질문 순서대로 5개를 화면에 보여줬잖아요. 1번이 집값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정부는 관망만 하나요? 정부 잘못하고 있지 않아요? 라는 질체성 질문이었어요. 우리 국민 압도적 다수가 서울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이 서울 집값 폭등이 가장 큰 관심사구나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그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5개 질문 중에서 2번하고 3번을 선택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아나운서가 이 부동산 주제로 질문하세요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제 질문 받아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방청객이 300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이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한테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중에서 2개만 질문 받았는데 또 첫 번째는 질문을 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1개 질문 받고 끝냈잖아요. 그 워킹맘이란 분이 이제 일어서서 질문을 하는 표정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절실함이 표정 속에 들어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질문을 매우 간략하게 요점만 하시더라고요. 내 집 마련이 서민들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그 꿈이 서울 집값 폭등해서 물 건너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 이제 대안도 해결책도 저는 아주 핵심을 잘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들 보유주택 매물로 나오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주택 투기로 서울 집값 올렸는데 그 투기로 산 주택들, 다주택자들 매물 나오게만 하면 서울 집값 큰 폭으로 하락한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 대답을 회피했죠.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참고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미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또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됐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서울도 전세 가격은 안정됐지 않느냐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세 가격 안정됐으면 됐지 꼭 내 집 마련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들은 사람도 저는 많았을 것 같아요. 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정말 무섭게 폭등을 하니까 청와대 실장이나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강남 사는 거 별로 좋지 않느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에서 정말 공분을 샀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강북에 적당히 살면 됐지 강남 아파트 오르는 거 왜 신경 쓰냐 이런 걸로 사람들이 해석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저도 10월 말에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전세가 만료가 됐는데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습니다. 5% 이상 올려줬어요. 저희 단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세 가격이 안정됐다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 인식인 거죠. 저는 전체적으로 이 방송 부동산 쪽만 제가 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집권 여당, 청와대, 정부에는 이미 기대에 접은 지 오래됐죠.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혹시나 하고 기대감을 갖고 이 방송을 봤는데 정말 크게 실망하고 분노 느낀 사람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국민과의 대화 다음 날 경향신문의 어느 대학 교수가 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문제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이라는 제목이죠. 촛불 국민들이 이 정부에서 더 이상 집값 희망 고문을 당하기 싫다며 격한 분노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그 방송 본 국민들 대다수 심정을 정확하게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상승은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에 국한된 문제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서울 일부 고가 아파트만 상승했다. 국민 전체의 문제 아니다라는 인식이잖아요. 이제 객관적인 통계가 이제 한국감정원 통계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017년 4월 5억 6천이었는데 올 1월에는 8억 1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2년도 안 돼서 2억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이 45%예요. 폭등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서울도 일부 고급 아파트만 가격 상승했다. 다른 아파트들 오르지 않았으니까 국민들 대다수는 뭐 집값 문제 없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쓴 분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라도 대통령님의 인식이 옆에서 조언하는 청와대 참모들이나 고위 관료들의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도록 엄하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정말 많은 국민들 고통받는 이 심각한 문제, 이걸 보지 못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여당, 뭐 이런 집권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마저도 서울 집값 하락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번 방송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분노하는데 뭐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죠. 우리끼리라도 서울 집값 하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봐야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이 순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보려고 합니다. 서울 집값 폭등시킨 요인들이 뭐 거론하자면 한도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세요 라고 하면 어느 걸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서울 집값 폭등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죠. 시중에 돈을 나타내는 지표가 통화량이잖아요.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서 보면 통화량이 정말 많이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002년 말에 통화량이 872조 원이었습니다. 2018년 말에는 2,700조 원이 넘었어요. 16년간 3.1배 증가했습니다. 액수로 치면은 1,800조 원 넘게 증가를 했어요. 통화가 증가하면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하죠. 이걸 뒤집어 말하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자주 인용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언제부터 상승을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2014년 8월입니다. 최경환이 부총리 된 직후죠. 7월 15일 날 취임하자마자 일성이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었잖아요. 그 정책을 추진한 정책 수단이 금리 인하였어요. 한 달도 안 돼서 2014년 8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합니다. 또 두 달도 안 돼서 2014년 10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2015년 3월, 2015년 6월 네 차례 금리 인하를 해요. 1년도 안 돼서 4번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집값 부양 수단으로 활용한 거죠. 그런데 그 부양 수단인 금리 인하를 누가 했습니까? 금융통화위원회가 했잖아요. 최경환 부총리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집값 올리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뒤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 하자마자 금통위원들이 10개월 만에 4번 금리 인하를 했어요. 자, 이걸 보고서 한국은행 독립성, 금융통화위원회 독립성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금리 결정이 금통위 고유 권한이니까 일반 국민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하니까 당연히 대출이 급증했죠. 그리고 서울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서울 집값 폭등이 이 대출 받아서 주택 투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투기 수요로 급등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폭등한 첫째 원인이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고 돈이 많이 풀린 것은 금리를 인하해서 그렇다라는 걸 이제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하락을 하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하자라고 주장을 하면 여기저기서 반대 목소리가 클 거예요. 여러 언론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할 겁니다. 그 반대하는 논리가 이렇죠. 경기가 침체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논리예요. 제가 방송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방송을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거짓 논리라는 제가 근거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에서 돈을 풀면 그 돈이 생산이나 소비 부문, 다시 말하면 실물
경제로 흘러갑니까? 전혀 안 그렇잖아요. 생산하고 소비로는 돈이 전혀 안 가고 오로지 부동산, 그중에서도 서울 주택 시장으로만 돈이 몰리죠. 그래서 서울 집값을 폭등시킨 거잖아요. 금리 하락해서 돈이 이 소비 생산 부분으로 안 갔다면 금리를 인상해도 돈이 생산과 소비 부분에서 빠져나오진 않겠죠. 이게 뭐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금리 결정하는 거는 금통위원이라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영향을 미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리 결정이 금통위원들한테 맡겨둬야 된다라고 생각할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안 시절에 그들이 했던 걸 보면 뭐 독립성 운운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 달여 전에 이 오마이뉴스에 실린 이 시민단체가 금리 인하 반대한다는 피켓 시위한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10월 15일자 기사를 검색하시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할 말이 있습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1인 피켓 시위를 했죠. 한국은행 금통위 휴일을 앞둔 13일과 14일 주거권 보장을 원하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제 사진 속의 피켓을 보면 금리 인하 반대한다라고 적혀 있죠. 맨 뒤에 보면 시민단체 더불어 삶에서는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주말이나 퇴근 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행동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이 단체에서. 29일 금통위가 또 열립니다. 이 더불어 삶 같은 단체가 여럿이 나와서 그리고 몇천 명이 모여서 이 금통위 회의하는 곳에서 금리 인상하라고 강력하게 외치면 최소한 금리 인하를 하진 않겠죠. 또 몇만 명이 모여서 그런 주장을 한 목소리로 내면 저는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안이 요구하니까 10개월 만에 4번 금리 인하했잖아요. 경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집값 올리려는 요구를 들어서 실행을 한 사람들이 금통위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이 강력한 의사를 듣지 않는다.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여서 한 목소리로 서울 집값 하락할 것을 모색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생업에 바쁘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분들이 뜻이 있다면 더불어삶 같은 단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집권 세력인 민주당, 청와대, 대통령이 서울 집값 폭등 심각하구나 라는 인식을 그제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